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여자입니다. 제 아주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게는 여전히 엄마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리고 더욱 낯선 단어는 바로 아빠라는 단어고요. 이 말에 어쩌면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고아입니다. 물론 제가 떠올리지 못하는 어느 때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했을지도 모르죠. 제가 2돌 때쯤 보육시설에 보내졌으니까요. 학창시절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왕따도 당했고 손가락질도 수없이 받아봤어요. 처음에는 고아인 내가 미웠고 나를 버린 부모가 그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뀌지 않는 한 해, 2해를 보내면서 생각했죠. 고아라는 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답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내내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참 다행히도 그 노력에 맞는 성과가 있었어요. 그 덕에 처음엔 그저 고아인 저를 우수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면 점점 갸륵하다는 눈빛으로 바뀌어갔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 공부에서 손을 놓을 수 없더라고요. 대기업에 취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나름 복지도 좋고 일도 적성에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요. 제가 고아로 자라면서 가지게 된 제 장점은 바로 강단이었어요. 거기다 노력으로 얻은 번듯한 직장까지 저를 뒷받침하고 있으니 정작 더 힘들다던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지내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덕에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잘할 수 있었고요. 제 남편은 전문직에 종사했고 시어머니는 교수, 시아버지는 중견기업에 다니시다 정퇴를 하셔서 시댁도 저희 부부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금전적인 부분에서만큼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조금 특이점은 우리 시모와 시부는 재혼한 사이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친모는 40살 때 암으로 투병을 하다 돌아가셨고 그 후로 10년 뒤에 시아버지가 지금의 시모를 만나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골드미스였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다가 첫사랑이던 시아버지를 다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딱 봐도 시어머니가 시부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게 눈에 띌 정도로 시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컸어요. 처음으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에 방문했을 때도 시아버지를 향한 시모의 마음이 제 눈에 훤히 보일 정도였죠. 그런 시아버지가 저를 며느리감으로 너무도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해주니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크게 내색하지 못했어요. 저와 남편의 결혼에 큰 힘을 써주신 분이 시아버지라서 순탄하게 결혼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처럼 시부가 제게 관심을 주고 살뜰히 챙겨주자 시아버지 앞에서는 너그러운 척하면서 뒤에서는 점차 시어머니의 갑질이 시작되었어요. 시아버지 앞에서든 남편 앞에서든 저를 쉽게 갈구지 못하니 시댁에서는 너무도 인자한 분이었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의 눈을 피해서 저를 괴롭혀댔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은 어떻게 관리하냐고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는 이건 왜 샀냐? 이런 건 돈 낭비다. 내가 경제학 교수 아니냐? 경제학 교수가 봤을 땐 이건 낭비다 하며 사사건건 참견했고 심지어는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 돈이 우습냐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트집까지 잡아 잔소리를 해댔죠. 시아버지나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착한 천사가 따로 없었고 그렇게 쌓아놓은 자신의 이미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저에게만 해대는 갑질에 대해서 남편이나 시부에게 언급하지 못하도록 겁박까지 했고요. 그런데 그 많은 갑질 중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시모의 폭언이었습니다. 툭하면 고아라는 걸 들먹여 저를 무시하고 홀대하며 가진 못된 말로 상처를 주었어요. 제가 고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시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고아라서 못한다 등 고아이기 때문에 볼품이 없다는 등
이런 말들로 저를 괴롭게 했어요. 매 순간 지나쳤지만 그중에 이건 정말 못 참겠다 싶은 말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무에게 말대답 한번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참아냈어요. 제가 시무의 말에 맞대응한다면 고아라서 되바라졌다고 손가락질 받을 일만 더 늘어날 뿐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시무의 어떤 핍박에도 다 참으며 지내니 제가 만만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4달까지 나고 말았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아무래도 남편도 저도 혼기가 지나서 결혼한 터라 임신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가족 계획을 세울 때 남편도 저도 검사까지 다 해볼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꽤 긴 기다림이 필요했고 이 부분에서도 시모가 유난을 떠는 통에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 시모는 제게 아무 이성도 없다면서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게 말이나 되냐며 별것도 아닌 자기 커리어 잃을까 봐 몰래 임신을 피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저를 괴롭혔죠. 그런데 그간 임신을 위해 노력하면서 둘 다 너무 고생이 많았으니까 잠깐 쉬어간다 생각하고 임신 걱정 없이 딱 1년만 편히 지내자고 남편과 제가 서로를 다독이고 다시 편안한 신혼을 보내며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은 지 5개월 만에 기쁘게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임신이 되었다고 모든 게 순탄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초기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초기에는 복통이 반복돼서 병가와 연차를 몰아쓰기도 했죠. 그럼에도 아이가 잘 견뎌줘서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었어요. 거의 회사랑 집만 오가며 최대한 시어머니와의 만남도 줄였어요. 괜한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고 임신 전처럼 무던하게 넘어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지내다 출산을 몇 달 앞두고 배도 많이 나와 몸이 전 같지 않고 출산 준비도 해야 해 육아휴직을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을 낸 걸 알고는 어찌나 구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구박을 한 이유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였죠. 구박만 했다면 시무를 피하면 그뿐이었는데 시무는 그러지도 못하게 배가 부를 대로 부른 제게 그렇게 자신을 심부름을 시키곤 했어요. 그런데 더욱 화가 나는 건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심어진 시어머니의 이미지가 좋으니 제 편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게 심부름을 자주 시키는 것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온 가족이 모인 날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쉴 틈 없이 움직여도 괜찮은 거냐고 걱정이 되어서요. 아무래도 임신 초기 때도 다사다난했고 노산에 속하는 나이니 더욱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시부에게 시모가 한 대답은 황당했어요. 배가 저렇게 불렀는데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다녀도 되는 거야? 육아휴직도 냈다며. 출산 전에 쉬엄쉬엄 출산 준비도 하고 마음도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지. 당신도 며느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신경 써줘요. 당신도 참, 제가 며느리 생각 않고 이럴까 봐요? 원래 배가 불러올수록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야 해요. 저는 되려 며느리가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시키는 거고요. 너무 안 움직여도 출산은 늦어지고 아이는 커서 자연분만이 힘들 수 있는걸요. 하지만 아내가 육아휴직을 내고 더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다리도 전 같지 않고 퉁퉁 붓는 날도 많아졌고요. 어머니께서 잘 살펴주세요. 만삭이 다가올수록 원래 다리는 더 붓는 법이야.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 말이다. 순환을 시키려면 운동을 해야 하잖니? 내가 며느리 걱정을 얼마나 하는데 너무 염려 마렴. 나도 다 며느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 말이야. 내가 같은 여자이니 아무래도 남자들보단 며느리를 더 잘 헤아릴 수 있잖아. 시아버지와 남편을 안심시키면서 저를 더 심부름시키기 편하도록 상황을 만드는 시모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의 말대로 시모의 잦은 심부름으로 종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어 다니면서 다리도 퉁퉁 붓고 통증까지 느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배가 불러 잠자리가 편하지 않은데 시모의 심부름을 하고 온 날이면 다리까지 아파 도통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쩌다 급할 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시모는 자신이 해야 할 시댁 일까지 제게 시켰거든요. 시모는 자기의 일로 시킬 게 없으면 시부가 집을 비우는 시간에 시댁의 집 청소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시모는 그렇게 남자들의 눈을 피해 교묘하게 절 계속 부려먹었어요. 오죽 힘들었으면 나중에는 자궁 수축이 심해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 하마터면 팔싹둥이가 태어날 뻔했죠. 병원에서는 제게 안정을 권유했고 남편도 그 후로 시모에게 자중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시아버지도 거들며 잘 쉬는 것에 집중하라고 당부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감싸는 남자들의 행동에 샘을 내더라고요. 제게 가족들이 다 제 편이라 좋냐면서 입원한 것도 자기한테 시위하는 쇼일 게 뻔하다고 자기가 속을 것 같냐면서 그 후부터는 저를 더 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시모가 자신의 집에서 자료를 놓고 왔다며 급한 것이니 학교로 좀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평소와 달리 배가 자주 뭉치기도 했고 감기 기운까지 와서 집안일까지 제쳐두고 쉬고 있었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와 제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저는 제 몸이 안 좋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시모는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댄다며 당장 가지고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러댔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시댁에 가서 자료를 챙겨 택시를 타고 시모에게 향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힘들어 보인다며 학교 정문 입구 최대한 가까이로 가서 저를 내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학교 입구 밖까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택시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온 걸 보고는 갑자기 다짜고짜 손을 올려 제 뺨을 내리쳤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왜 내게 손을 올리는 거냐고, 정신이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하냐며 따졌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런 제게 몰라서 묻느냐며 고아 주제에 감히 택시를 탈 생각을 하냐고, 제가 번 돈이 아니라고 길거리에 돈을 버린다면서 괘씸하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말에 너무도 억울했고 또 화가 났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봐주면 좋을 텐데 고아라는 게 제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홀대당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물밀듯 밀려왔죠. 저희의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손을 올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때가 하필이면 학교 방학 때라 보는 사람도 없던 터라 시모가 아무렇지 않게 이런 짓을 벌인 것이었어요. 고아라서 택시를 타면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시모는 어찌나 세게 제 얼굴을 내리칠 때 힘을 가했는지 고개뿐 아니라 제 몸까지 주춤거렸어요. 그런데 그런 제게 임신한 것이 무슨 대수인 줄 아냐며 집안 남자들이 다 널 감싸고 도니까 개념까지 어떻게 됐냐면서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개념 없는 가짜는 년이라는 말까지 쏟아내는 시모 탓에 저는 시모에게 대들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고아하면 택시 타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어요? 고아하면 이렇게 사람 무시해도 된다는 법이라도 있냐고요. 유치하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똑똑하신 분이니 더 잘 아시겠죠. 이런 게 갑질이고 악질이라는 거 말이에요. 저요, 어머님께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이유 없고 어머님께서 저를 홀대할 자격도 없으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자격이 왜 없니? 나도 인정하기 싫지만 네 시엄마는 난걸. 네가 대바라지게 행동하면 나라도 잡아줘야 맞는 것 아니니? 시엄마가 좀 내려쳤다고 이렇게 눈부라리면서 대드는 꼴이라니. 부모한테 교육 못 받은 티를 끝까지 내야겠니? 이래서 가정환경이 중요하다니까. 우리 남편도 참 너무해. 어떻게 너같이 쥐뿔도 없는 애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을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시어머니면 며느리에게 어떤 이유로든 손을 올리는 게 정당화되는 건가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시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숨까지 쉬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그간의 서름이 끝내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서러움을 쏟아낸 정도가 아니라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시모를 향해 욕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적당히 좀 해. 당신이 내 시어머니면 다야? 시어머니면 내 인격 모독 정도는 당연히 해도 되는 거냐고. 나 친부모는 없어도 한 번도 남에게 손가락질 당한 만큼 못나게 산 적 없어. 매 순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며 살았다고. 그런데 그런 내가 고작 쓰레기 인성을 가진 당신한테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내 삶에 대해 뭘 안다고 그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당신 눈에는 내가 가짱고 쥐뿔도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당신이 그저 가짱고 불쌍한 존재일 뿐이야.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시샘이나 하는 당신 말이야. 당신은 부모한테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어? 그래서 사람 무시하고 괴롭히는 걸 즐기는 거야? 정말 당신의 이중성 소름 끼쳐. 가족들 앞에선 둘도 없는 천사처럼 다 이해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당신이 가증스럽다고. 시모는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던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제가 자신에게 대드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죠. 그러더니 그 동영상을 너무도 당연한 듯 시부와 남편에게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에 더욱 진정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철저한 이중성을 가진 시모의 모습에 분통이 터져 당장이라도 내치고 싶은 마음에 주먹까지 불끈 쥐고 이악 물고 참았어요. 시모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깬 건 시모가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올린 제 핸드폰이었어요. 제게 전화를 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죠. 저는 시모가 보낸 영상을 보고 저를 나무라기 위해 시아버지가 연락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간 시모에게 당한 것을 모르고 시모가 보낸 영상만 본다면 저는 시부모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일 뿐이니까요. 계속 울리는 통에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제 예상을 깨는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가 웃음냐며 어떻게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냐고 호통을 칠 거라 생각했는데 시아버지는 제게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시아버지는 저를 혼내는 게 아니라 시모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리려고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시모는 저를 통해 시아버지가 연락한 것을 알고 당황해하며 전화를 건네받았어요. 그런데 통화를 하던 시모가 돌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고래고래 소리칠 때만 해도 그런 저를 우습다는 듯 바라보던 시모인데 갑자기 제게 자신이 그간 오만했다며 비는데 너무 당혹스러워서 들끓던 화가 푹 꺼진 느낌이었어요. 시모가 다짜고짜 무릎을 꿇은 이유도 모른 채로 저는 시부의 부름으로 시모와 함께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시모가 직접 운전한 차까지 타고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시댁으로 가는 내내 시모는 화난 얼굴도 아니고 죽상이 된 얼굴이었던 터라 더욱 혼란스러웠죠. 그렇게 집에 도착해 들어가니 시댁에는 남편까지 와 있었어요. 아버님이 부른 듯 했죠. 그리고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저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었어요. 시부는 애잔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죠.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게 가슴에 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이 말을 안 좋은 상황을 알고서야 말하게 돼서 유감이지만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주려 마가. 네가 고아원에 있을 적 후원을 받고 있었잖니? 그 후원한 사람이 바로 나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후원하던 아이라니. 그럼 당신이 그 추억에 젖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아이가 며느리란 말이에요?
당신은 알겠지. 내가 후원하던 그 아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말이야. 당신이 저지른 짓은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언제부턴가 후원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알게 된 건 아니지만 자연히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저 좋은 분이 저를 도와준다는 정도만 원장님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은 모르지만 제게는 언제나 큰 힘이 되었고 그분을 마음속으로는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절 후원해 주었다는 분이 바로 시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저는 성인이 된 후에도 힘든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늘 고아원 원장님을 찾아가 고민도 털어놓고 기쁜 일도 나누며 계속 연을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원장님은 그런 제게 늘 행운이 많은 아이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실은 원장님이 주선을 해주어서 만나게 된 것이었고요. 당시 원장님은 인품이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께 아들이 한 명 있다며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부담 갖지 말고 좋은 인연이 한 명 더 생긴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만나보라고 하시면서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원장님이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든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 나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남편을 처음 봤던 그때부터 뭔가에 이끌리는 듯 저희는 끌렸어요. 그렇게 연인이 되고 길지 않은 연애 기간을 가진 뒤 곧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저를 후원해줬던 시아버지의 큰 그림이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남편도 시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닌 양자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제 후원자였다는 걸 밝히면서 남편의 비밀도 함께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자신이 입양된 걸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지금의 시모와 제게는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왜 여태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밝히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암튼 저는 이 모든 사실이 꽤나 큰 충격이었어요.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그리고 자신이 양자라는 사실을 숨긴 남편의 생각이 조금 의아했어요. 아마도 저는 남편에게 숨김이 없었으니 비밀을 품고 저와 결혼한 남편에게 살짝 실망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부를 통해 곧 남편이 양자라는 사실을 시부와 남편만 아는 비밀로 간직하고 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얼마 후부터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면을 조금은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행여나 제 남편을 입양했다고 밝히게 되면 시어머니가 제 남편을 혹시라도 해코지 할까봐 걱정이 되었다고 해요. 골드미스였던 시모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자신이 늘 우선이었던 사람이라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남편이 해를 입을까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시모가 자신을 향한 마음이 크다는 것을 몸소 느껴 그것을 무기로 저희 남편을 지키려던 것이었죠. 그래서 아주 나중에 남편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짝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뤄 출가하고 나면 그때 남편의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더군요. 그러니 시모 역시 저희 남편이 시부의 양자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렇기에 더욱이 저에게도 이야기를 못했다고 했어요. 남편을 입양하게 된 이후에는 조금 슬픈 사연도 있었어요. 비록 저는 뵌 적 없지만 돌아가신 이전 시모가 어렸을 적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그로 인해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 남편을 입양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입양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제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남편을 입양하기 전 저를 입양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어렸을 적 남편과 저는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을 후원해 주었고요. 고아원의 그 많은 아이 중
시아버지가 저와 남편을 후원하게 된 이유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가 고아원에 들어온 지 딱 1년 후에 들어왔고, 저와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 이미 과거의 기억이 많은 유아였던 탓에 고아원에 통 적응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부가 원장님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날이면 그렇게 원장실에서 자신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대요. 그러다 이전 심호와 입양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고 고심 끝에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대요. 시아버지가 고아원에 처음 봉사를 왔던 날 제가 입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뭔가 깊은 인연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거기다 부모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가 이상하게 눈에 밟혔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친부모님, 즉 저에겐 시조부모님께서 남자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해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닌 저희 남편을 입양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입양을 못한 대신 영원한 후원자가 되어주리라 다짐했고 그렇게 저를 후원해 주었던 거예요. 거기다 원장님을 통해 남편과 주선 자리를 마련한 것도 쭉 혼자였을 제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터라 남편과 혹시라도 연이다 가족이 된다면 친부모만큼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어서였던 거였고요.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는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마음이 급했는지 남편과 시부가 보는 앞에서 제 손까지 붙잡으며 그간 자신이 모나게 굴었던 것은 미안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잘해줄 테니 그간 쌓인 안갚음이 있다면 다 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나서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시모의 말을 딱 잘랐어요. 예, 그간 내가 속이 좁아 질투하느라 내게 어른스럽지 못한 모습까지 보이고 마음을 너그럽게 쓰지 못했어. 미안하구나. 지금부터라도 잘해줄 테니 그간 쌓였던 앙금이 있다면 다 풀렴. 앞으로 내가 좋은 시엄마가 되도록 좋은 시모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소.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을 왜 몰라? 더는 당신을 아이들의 엄마로서 받아들일 수 없어. 이제 부모 행세는 그만해요. 당신은 자격을 상실했으니. 여보, 제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심술궂게 행동한 것은 맞지만 그게 다 당신이 너무 좋아서 당신의 예쁨을 받는 것이 샘나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은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니 그 심술 아주 잠깐은 부릴 수 있지. 하지만 오죽 힘들게 했으면 보내준 영상처럼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거칠게 당신에게 저 말들을 쏟아냈겠어? 그리고 당신은 그걸 영상까지 찍어 우리에게 보냈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이 말이야. 그 영상의 비밀을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영상의 비밀이라니요. 제가 며느리를 좀 나무란 것은 맞지만 무작정 짐승처럼 효화한 것은 며느리라고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제대로 당한 건 바로 저라고요. 당신이 나라면 영상 속에서처럼 시엄마를 모욕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제대로 정신이나 차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까지 당신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거요? 어쩜 그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가 있어. 당신의 이 모든 행실이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기는커녕 우승열패의 냉엄함만 느끼게 했을 게 뻔한데 그럼에도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려는 거야? 내가 며느리를 다그친 것에는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요. 불공정한 상황을 자꾸 만든 건 며느리라고요. 당신이 뭘 얼마나 안다고 제게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가요? 영상 속 상황도 엄연히 며느리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당신은 대바라진 며느리가 아니라 제게 잘못했다고 할 수 있냐고요? 당신은 정말
이 티끌만큼도 양심도 없는 사람이군. 며느리가 영상 속에서만큼 화를 내기 이전의 상황을 내가 전부 알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이 가짜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손을 올렸다는 사실을 내가 다 알아도 끝까지 잡아댈 수 있냔 말이오. 시아버지는 영상에 담기지도 않은 상황까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시모는 자신이 제게 했던 그 당시 상황을 시아버지가 알고 있자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했어요. 실은 제가 시어머니가 심부름시킨 자료를 시댁에 가지러 갔을 때 댁에는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놀라했죠. 저는 시어머니가 꼭 필요한 자료가 있다며 가져다 주길 부탁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눈에도 제가 안색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는지 자신이 직접 가져다 주겠다며 저더러는 집에 얼른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자료를 가져다 줬을 때 그 뒤에 올 후폭풍을 감당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부에게 제가 해도 괜찮다고 전해드리고 집에 가서 쉬겠다고 한사코 거절했죠. 그러니 시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가라면서 택시를 불러줬어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님이 시아버지랑 고등학교 동창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제가 몸이 좋지 않으니 조금 기다렸다가 며느리를 집까지 다시 바래다 주기를 부탁했어요. 평소 부탁 자체를 친구들에게 잘 하지 않던 시부이기에 동창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요. 기사님의 눈에도 제 안색이 좋지 않으니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학교 입구에 바짝 절 내려주고 차를 돌린 뒤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꿈에도 모른 시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왔다며 제 얼굴을 가격한 거였어요. 이 모습을 다 지켜본 시부의 친구분이 제가 시어머니한테 맞는 걸 보고 시부에게 곧장 연락을 해 상황을 알려줬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잡아떼며 자신이 그랬을 리가 없지 않냐고 따졌고 결국 시부는 친구분에게 부탁해 시어머니가 한 행동이 찍힌 증거를 시아버지에게 보내주었어요. 이 증거 자료는 택시 후면에 있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 더는 거짓말을 할 수도 억울하다고 연기를 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의 택시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는 제게 시부를 깨어내어 자신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던 속셈이 분명하다며 시부와 남편이 있는 앞에서 제 머리카락을 또 잡아서 이리저리 흔들어댔어요. 그 탓에 저는 시모의 손톱에 얼굴이 긁혀 깊게 상처까지 났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간신히 뜯어말려 시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지만 얼굴에서 붉은 상처가 흘러내렸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어떻게 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며 그러다 애까지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고 더는 시모의 무례함을 참지 못하고 똑같이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거냐며 시모를 마구잡이로 내리쳤어요. 시모는 남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대다 바닥에 주저앉아서는 자기의 뺨을 감싸쥐고는 집이 떠나가라 오열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차갑고 날이 선 목소리로 다시는 엄마 대접 받을 생각도 말라고 엄포를 놓고 저를 챙겨 시댁을 나왔어요. 그 후 시모는 시부의 아내가 아닌 가정부로 집안에서 위치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일로 시모에게 더는 이중성을 가진 모습으로 자신의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과 부부의 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부의 바짓가랑이까지 잡으며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쥐죽은 듯이 남편이며 저며 온 가족 모두 떠받들고 살 테니 자신을 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처음에는 어림도 없다며 시아버지는 이혼을 강행하려고 소송까지 준비했지만 그런 시아버지에게 자신을 아내로 대하지 않아도 좋다며 그냥 도움이 뒀다 여기며 지내면 되지 않냐고 자신이 다시는 이런 불화를 일으키지 않을 거에 대해 각서까지 쓰겠다고 나섰던 거예요. 이 문제로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까지 불러 상의를 했어요.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본 제 생각이 너무도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크게 반대를 했죠.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괜히 저에 대한 안갚음으로 아이한테까지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냐고요. 시모의 이중성을 너무도 잘 알게 된 가족들은 시모를 믿지 못했고 시모를 내치지 않고 가족 구성원으로 계속 함께 했을 때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에 대해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간 당한 수모를 철저히 복수하고 싶었고 그 복수를 위해 시아버지가 정말 정이 다 떨어져 도저히 한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게 아니라면 굳이 이혼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정신이 나간 건 아니냐, 그 수모를 당하고도 시아버지 이혼을 막는 건 덜 당해봐서 그런 것이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시모와 시아버지가 이혼하지 않는 걸로 제가 원하는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분명 시아버지에게 자신을 도움이라고 생각하며 내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처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이혼에 반대를 했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감동했다며 고맙다고 머리까지 조아리며 감사함을 몸소 표현하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이 못되게 굴었어도 제게 이런 좋은 마음을 베풀어줬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모에게 딱 잘라 얘기했어요. 시모 대접 받을 기대는 더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요. 그저 공짜로 부리는 가정부일 뿐이라고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아버지를 사랑한다나요? 그래서 저는 그간 당했던 수모 그대로 시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손님 대접을 받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수발을 드는 걸로요.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가 얼마나 버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도 시댁에 가면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는 아이도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못 도와드리는 것도 맞지만 아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시아버지와 남편이 주방에는 근처도 가지 못하게 해주네요.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당했던 전적으로 시아버지와 남편은 더욱 똘똘 뭉쳐 저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예전에 이악 물고 참았던 것처럼 참는 게 눈에 보이네요. 시아버지는 힘들면 이혼을 해도 좋다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지금이 좋다고 시댁에 꼭 붙어 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 덕에 이 집안의 유일한 딸 대접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시모가 저에 대해 벼르고 있지 모르지만 더는 무섭지 않아요. 저도 더는 참을 생각은 없으니까요. 물론 아이 앞에서 시어머니를 면박 주거나 하지는 않아요. 같은 사람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으니 모난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미운 시모래도 정중히 온 예의를 다해 부탁을 드릴 뿐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고 출산을 마친 뒤 나중에 시아버지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시모의 직장이던 학교 앞에서 뺨을 맞던 날 전화를 해서 도대체 시모에게 뭐라고 하셨길래 시모가 바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냐고요. 그러니 한참을 허허 웃으시던 시부가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며 가물가물하다며 기억을 더듬어 알려주더라고요. 당신 눈에 사람이 없다고? 진짜 아무도 없는 게 아니야. 보는 눈이 있을지도 모르니 자중해요. 당신의 이중성이 탄로나고 싶지 않다면 내 친딸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말고. 시부는 가슴으로 품은 저를 친딸이라 표현해 시모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시모가 시부와의 통화로 불안한 눈빛을 했던 이유를 늦게나마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그 말에 그동안 묵었던 채증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그동안 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게 이제는 정말 든든한 아버지가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비록 시어머니와 부딪히며 참 힘든 날도 많았지만 결국 이렇게 친부모보다 더 친부모처럼 저를 아껴주고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남편까지 만나 결실을 맺어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살면서 제가 고아원에 버려졌다는 것에 대해 탓해 본 적 없고
고아원에서 자란 저를 부끄럽다 여겨본 적 없이 산 저이기에 결국엔 좋은 년을 만나 결국엔 해피엔딩이지 않나 싶네요. 저를 가슴으로 낳아 품어준 시아버지이자 이제는 제 친부와도 다름없는 분이 너무도 귀한 귀인이자 제 생에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시아버지의 말이라면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는 시어머니와 언젠가 이 깊은 앙금의 거리를 풀고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사연을 마무리하며 바라봅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훌륭한 인품을 시어머니도 저도 모두가 닮을 수 있기를,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소중한 귀인을 만나 뜻깊은 날들을 그려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